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은 마치 거대한 유리상자처럼 도시의 야경을 품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 자재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손길로 완성되어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치 잘 꾸며진 무덤과도 같았다. 서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으로 아득하게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로 꼭 5년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지. 그러나 그녀에게 지난 5년은 화려한 감옥과 다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몇 시간에 걸쳐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파스타,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마치 이 결혼 생활처럼 째깍 벽에 걸린 미니멀한 디자인의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려왔다.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평범하고, 아니, 평소보다 더 외로운 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기대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때 저택의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락의 기계음과 함께 들어선 남자는 이 집의 주인이자 그녀의 남편, 강태준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타고난 위압감으로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심했다. 그는 소파의 외투를 아무렇게나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유진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한채린의 향기였다. 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그녀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의 돌처럼 굳어버려서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태주는 식탁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이런 건 차릴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그의 말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대신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가 던져놓은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다. 그녀의 침묵이 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원래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내에게 익숙했지만 오늘의 침묵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아, 마이라? 그는 마치 잊고 있던 서류를 챙기듯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다. 선물이야. 기념일이니까. 의무감으로 가득 찬 영혼 없는 한마디였다. 유진의 시선이 그 상자에 잠시 머물렀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다. 비서가 준비했을 것이 뻔한 그의 취향과는 아무 상관없는 보석들. 그것들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확인서와도 같았다. 유진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태준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뻐하거나 최소한 고마워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피곤해서 먼저 씻지. 저녁은
밖에서 해결했으니 알아서 치우고,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2층에 부부 침실, 아니, 사실상 그 혼자 쓰는 침실로 올라가 버렸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계단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5년 전 오늘, 그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정략 결혼의 상대인 강태준을 처음 만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웠고,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음에 둔 여자가 있었고, 언젠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시작했다. 언젠가 그의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희망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아내로 봐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잘 만들어진 인형일 뿐이었다. 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은 6개월 전,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었던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만이라도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비서의 전화를 통해 냉정하게 답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날 밤, 한채린의 SNS에는 태준과 함께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 올라왔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2층 서재로 올라갔다. 태준이 집에서 유일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는 그의 손길이 닿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진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 그녀가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봉투 옆에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까르띠에의 다이아몬드 반지. 그가 결혼식 날 무심하게 끼워주었던 사랑 없는 족쇄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턱시도를 입은 태준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 그는 사진 속에서도 웃지 않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액자를 들어 그대로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이 거짓된 행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들고 서재를 나왔다. 그녀가 이 집에 가지고 온 것은 그것 하나였고,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것 하나뿐이었다. 지난 5년간의 세월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미리 불러둔 택시가 저택 앞에 도착했다. 유진은 말없이 채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창밖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옅은 미소가 입가에 피어올랐다. 한편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준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다.
한채린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여러 개 와 있었다. 태준 씨, 오늘 고마웠어요. 기념일인데 집에 너무 늦게 보낸 거 아니에요. 유진 씨한테 미안하네. 그는 무심하게 메시지를 삭제했다. 유진에게 미안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여자니까 조용하고 말이 없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는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같으면 그녀가 서재나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쓰여 유진. 그는 무심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약간의 짜증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또 어디서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여기서 말을 채 잊기도 전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와 반지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혼 감히 서유진이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그녀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적 없던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단 말인가.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지, 그녀가 손에서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뒤집혀 있는 결혼 사진. 이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가장 아끼던 몇 벌과 작은 소지품들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기고 증발해버렸다. 쓰여 유진, 그의 입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는 당장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와 함께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녀가 떠났다. 정말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결혼을, 그리고 강태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5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어젯밤 그는 서재에서 밤늦도록 위스키를 마셨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감히. 어떻게 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잠시 그녀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서투른 반항이었고, 아침이 되면 언제나처럼 침실 문가에 그가 입을 옷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1층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침실은 텅 비어 있었고 드레스룸의 마네킹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늘 그의 동선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오늘 입을 셔츠, 어울리는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 잘 닦인 구두까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사소한 것들이었다. 젠장! 그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욕설과 함께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겼다. 직접 옷을 고르는 것뿐인데도 시간이 지체되고 신경이 곤두섰다. 늘 입던 스타일의 수트를 골라 입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했다. 넥타이는 몇 번을 고쳐 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소한 불협화음들이
아침부터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1층으로 내려가자.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이 직접 관리하던 주방은 이제 외부 업체 소속의 낯선 사람의 차지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호텔 조식처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마시는 커피는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 강도, 내리는 온도까지 까다롭게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앞의 커피는 그저 평범한 아메리카노일 뿐이었다. 샐러드 드레싱도, 빵의 굽기 정도도 모두 미세하게 달랐다. 서유진은 그의 입맛과 취향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지만 이 집의 새로운 사람들은 그저 회장님의 식사를 준비할 뿐이었다. 그는 결국 포크를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그녀의 부재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면에서 사소하고도 집요하게 그의 신경을 긁어댈 줄은 몰랐다. 이것은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완벽하게 맞춰진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듯한 불쾌감. 그는 서유진의 빈자리가 아니라 완벽한 관리자의 부재를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JK그룹 본사, 회장실, 태준의 기분은 최악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서유진 씨 행방 좀 알아봐. 어젯밤에 집을 나갔어.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실 만한 곳이라도 그런 걸 알면 내가 자네를 불렀겠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전부 확인해. 그리고 찾거든 당장 이 어리석은 장난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유진이 기껏해야 며칠 안에 돈이 떨어지거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서유진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세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으니까. 최소한 그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김 비서의 보고는 더욱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회장님, 사모님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현금 인출 기록도 없고요.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고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한남동 저택 근처였습니다. 친정이나 교류가 있던 친구들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사라졌다는 건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증발이라도 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수소문하고 있지만. 마치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신 것처럼 김 비서의 말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작정을 해 감히 그가 알던 서유진은 그렇게 치밀하거나 대담한 여자가 아니었다. 늘 조용했고 순종적이었으며 그의 말에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을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적막뿐이었다. 가사 도우미들이 퇴근한 저택은 불필요한 조명들이 모두 꺼져 있어 으스스하기까지 했다. 예전에는 그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거실의 스탠드 조명 하나는 늘 켜져 있었다. 그를 위한 유진의 작은 배려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소파에는 그가 벗어놓은 외투와 셔츠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서재 책상은 결제, 서류와 보고서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녀가 있을 때는 늘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존해 왔는지를 절감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삶을 떠받치는 유능한 비서이자 관리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치를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다. 주말이 되자 한채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준 씨, 주말인데 뭐 해요? 유진 씨는 아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만났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체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유진의 가출을 마치 잘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어쩌면 이게 두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태준 씨도, 그 사람도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녀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의 어깨에 은근히 기댔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다시 그의 코를 자극했다. 며칠 전 그의 옷에 배어있던 바로 그 향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계산된 행동과 위로의 말들이 어딘가 모르게 천박하고 거슬리게 느껴졌다. 그는 무심코 유진을 떠올렸다. 유진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조용한 물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는 그 물이 자신의 생명수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 태준 씨, 왜 그래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체린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아니, 아무것도.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체린과 함께 있어도 유진의 부재로 생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의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사소한 보고서에서 오탈자를 발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짜증을 냈다. 이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진이 미리 검토하고 정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안주인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JK그룹의 안정을 지탱하던 또 다른 축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관리하던 자선재단의 운영은 엉망이 되었고 그녀가 주관하던 VVIP 고객들의 사교 모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이혼 서류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애써 그 서류를 외면해왔다. 그녀의 어리광이 끝나면 이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정말로 그를 떠날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혼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했다. 위자료 청구액 영원, 재산 분할 요구 없음.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자유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더욱 세게 내리쳤다. 만약 그녀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면 그는 오히려 경멸하며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그곳에 서서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집의 심장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분노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이름 모를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하지만 분명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부를 제 손으로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텅 빈 옥좌에 홀로 남겨진 왕처럼. 그는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서유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강태준의 삶에서 그녀의 흔적은 서서히 지워져 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텅 빈 저택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는 일부러 더 늦게 귀가하고 더 일찍 집을 나서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외면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일, 그 중에서도 JK그룹의 사활이 걸린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선진갤러리 인수. 선진갤러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미술품을 다수 소장한 한국 미술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JK그룹이 이 갤러리를 인수하게 된다면 건설과 전자, 유통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터였다. 인수합병팀은 몇 달에 걸쳐 공을 들였고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JK그룹 이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JK의 브랜드 가치는 수십조 원 이상 상승할 겁니다. 선진갤러리가 보유한 천청자운학문 매병 하나만으로도 인수가액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천청자운학문 매병, 티엔칭 츠윤허원 메이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자매병은 완벽한 비색과 유려한 형태로 국보 중에 국보로 꼽히는 작품이었다. JK의 인수팀은 국내 최고의 감정사들을 동원해 이 매병이 진품임을 수차례 확인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사건의 시작은 미미했다. 고미술품 애호가들이 모이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목 선진갤러리의 천청자운학문 매병. 정말 진품일까요? 글쓴이는 매병의 몇몇 부분에 대한 미세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유약의 색감이 시대적으로 미묘하게 이질적이라는 점. 학의 문양이 고려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들이었다. JK의 실무팀은 이 글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쟁사의 흠집내기이거나 아마추어의 어설픈 질투라고 치부했다. 최고 감정사들이 모두 진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근거의 없는 루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일한 판단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며칠 뒤, 그 익명의 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테나의 눈, 아테나스 아이 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웹사이트는 지극히 미니멀하고 전문적이었다.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단체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단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분석 보고서 천청자운학문 매병, 위대한 유산인가? 정교한 사기극인가? 보고서는 한 편의 박사학위 논문처럼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형 선고였다. 보고서는 먼저 고화질 디지털 현미경으로 촬영한 매병의 표면 사진들을 제시했다. 사진 속에는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기포의 배열이 드러나 있었다. 아테나는 이 기포 배열이 전통적인 가마 소성 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현대적인 전기가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비파괴 성분 분석기인 XRF X선 형광 분석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유약에 포함된 미량 원소들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특정 원소의 수치가 고려시대의 다른 진품 청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테나는 이 원소 조합이 21세기에
특정 지역의 흙을 사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정타는 열발광연대 측정법 테르모루미네선스 데이팅 결과였다. 도자기가 마지막으로 구워진 시점을 추적하는 이 과학적인 연대 측정법은 매병이 구워진 시기가 고려시대가 아닌 불과 10년 이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 매병은 단순한 위작이 아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고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슈퍼페이크, 슈퍼페이크타. 진품의 파편을 갈아 유약에 섞고 전통적인 제작 기법을 흉내내어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속이려 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의 산물이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 슈퍼페이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한 비밀 공방에 대한 정보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성분이 매병의 성분과 일치한다는 증거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온 세상이 뒤집혔다. 미술계, 역사학계, 그리고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전문가들도 아테나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선진 갤러리는 순식간에 사기꾼 집단으로 전락했고 갤러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인수계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사회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아테나의 눈 웹사이트가 떠 있었고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한 임원이 침묵을 깨고 소리쳤다. 우리 감정팀은 대체 뭘 한 건가? 수십억을 들여서 고용한 전문가들이 전부 장님이었단 말이야. 인수합병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나 정교해서 기존의 감정 방식으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수사의 영역입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스크린에 떠있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분노는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아테나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그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JK그룹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자신이 정체불명의 익명 전문가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농락당한 것이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JK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새겨졌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쳤다. 아테나, 대체 누구야? 태준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의 분노를 감지한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누가 감히 JK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서유진의 가출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그의 내면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한 거대한 분노로 통합되고 있었다. 개인적인 삶에서의 실패와 이제 막 닥쳐온 사업적인 굴욕이 하나의 감정으로 합쳐져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민준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력과 인력을 총동원해 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 비서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 아테나라는 작자를 찾아내. 남자든 여자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어. 땅속에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반드시 내 앞에 끌고 와. 감히 나 강태준과 JK그룹을 상대로 장난을 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겠으니까.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서유진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테나라는 미지의 적을
차잔에 파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며 찾아 헤매는 숙적이 바로 자신이 경멸하며 내쳤던 아내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그의 운명은 거대한 아이러니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테나를 찾기 위한 강태준의 추적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JK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정보 분석팀, 심지어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해커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아테나는 그들의 비웃기라도 하듯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한 IP 주소는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고, 아테나의 눈 웹사이트는 보고서가 공개된 지 정확히 72시간 후에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고 서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분노는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자본으로도 어쩔 수 없는 미지의 적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었다. 매일 아침 보고를 올리는 김민준 비서의 굳은 얼굴을 보는 것이 고역이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태준은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무능한 것들 돈만 처먹는 하마들이야. 유령, 이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나. 반드시 실체가 있는 인간이야. 찾아내. 그의 폭력적인 분노 표출은 낯선 것이었다. 늘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그였다. 하지만 서유진의 부재로 인한 내면의 균열과 아테나의 출현으로 인한 외부의 공격이 맞물리면서 그의 통제력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날 밤도 태준은 지독한 피로감과 패배감을 안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저택 2층의 복도 끝,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작은 라운지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유진이 가끔 책을 읽던 장소였다. 그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가구들 사이에서 유독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미술사와 고고학, 화학에 관련된 어려운 서적들이었다. 그가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녀의 세계였다. 그는 책장을 닦아내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책장과 벽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그는 호기심 반, 취기 반으로 책장을 힘껏 밀어보았다. 긱!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문이 드러났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장착된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의 문이었다. 태준은 순간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이 집에 자신이 모르는 공간이 있었다니. 서유진이 만든 공간이라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도어록에 다가갔다. 비밀번호는 뭘까?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마지막으로 하나의 숫자를 눌렀다. 서유진의 생일. 11일에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문이 저편에 펼쳐진 것은 창고나 은밀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박물관의 보건연구실이나 최첨단 과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전문가의 작업실이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린시드유와 테레빈유, 오래된 종이와 흙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향이 그의 코를 찔렀다. 한쪽 벽면에는 크기와 용도가 다른 수백 개의 복원용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곤학습 기능이 있는 특수 유리 보관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조각난 백자 파편들, 색이 바랜 고서화, 부식된 금속 유물들이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놓여 있었다. 태주는 넋을 잃고 작업실 안을 걸었다. 이곳은 지난 5년간 서유진이 숨쉬고 살아온 그녀만의 진짜 세계였다. 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비즈니스 전화를 받을 때 그녀는 이 비밀의 공간에서 부서진 역사의 파편들을 어루만지며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이 완성된 작품들이 놓인 선반에 닿았다. 그곳에는 금이 갔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복원된 조선백자 다랑아리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옆에는 수백 년의 세월에 좀먹어 해독이 불가능했던 고문서가 한자 한자 되살아나 있었고, 녹슬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던 가야 시대의 금관 장식은 찬란한 황금빛을 되찾은 채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고 복원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만한 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대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다.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그녀의 필체로 가득한 연구 노트였다. 노트 안에는 안료의 화학적 배합 공식, 도자기 파편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스케치, 각 시대별 유물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책장을 넘기다 숨을 멈췄다. 주제 현대 기술을 이용한 슈퍼페이크 제작 기법 및 감별법 연구. 그 페이지에는 선진 갤러리의 천청자운 학문 매병에 사용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조 기법에 대한 분석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유약에 고대 도자기 파편을 섞어 연대 측정기를 속이는 방법, 전기가마를 이용해 전통 가마의 질감을 흉내내는 기술, 미량 원소 분석을 피하기 위한 흑배합법까지 아테나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모든 내용이 이미 몇 달 전에 그녀의 노트에 연구 과제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준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끔 들르던 그녀의 모습, 서재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외국 원서들을 읽던 그녀, JK그룹의 신사옥 로비에 걸 미술품을 고를 때, 수많은 명작들 사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진 작가의 작품을 추천하며 이 그림은 10년 안에 100배의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의견을 거두고 조용히 물러서던 그녀의 뒷모습까지. 그는 바보였다. 완벽한 바보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거대한 보석을 그저 평범한 돌멩이로 여기고 5년 동안 짓밟아왔다. 그의 눈에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그는 홀린 듯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유진의 낡은 학생증과 함께 여러 개의 상장, 그리고 추천서들이 들어있었다. 미술사학 및 문화재보존과학과, 수석 졸업, 세계문화재 복원기술 경진대회, 대상, 그리고 세계적인 고고학의 거두이자 그녀의 지도교수였던 알베르토 교수의 추천서가 있었다. 서유진은 내가 수십 년간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천재다. 그녀는 죽은 유물과 대화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녀의 손은 단순한 복원가의 손이 아니라 역사를 되살리는 창조주의 손이다. 그녀는 아테나의 눈을 가졌다. 아테나의 눈,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정체불명의 적 아테나, 그리고 그가 5년 동안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 서유진,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의 뇌는 사고를 정지했다.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압도적인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감이 채웠다. 그는 작업실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추천서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버린 것은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찬란한 보석을 제 손으로 내던져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다. 그의 오만과 무지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서유진의 비밀 작업실을 발견한 그날 이후 강태준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안에서 들끓던 광적인 분노는 깊은 혼란과 자기 혐오로 바뀌었다. 그는 밤마다 아내의 작업실에서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미친 사람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연구 노트, 복원 일지, 그리고 그녀가 세계적인 석학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들, 파면 팔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을 뿐이었다. 그가 단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아내는 사실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세계 미술계의 숨은 거물들과 교류하는 천재였다. 그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고 경멸했던 아내는 사라진 역사의 조각들을 복원하여 국립박물관에 익명으로 기증해온 숨은 애국자였다. 강태준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5년간 쌓아올린 결혼 생활에 대한 정의, 아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모두 거짓과 자신의 오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분노의 대상이었던 아테나는 이제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테나가 서유진이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찢는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묻고 싶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런 재능을 숨기고 자신의 곁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그림자처럼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그녀에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러던 중 그의 귀에 한 가지 정보가 들어왔다. 마카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라이빗 아트 옥션에 행방이 묘연했던 조선 왕실의 옥사에 유씨가 출품된다는 소식이었다. 황제지보 황디츠바오. 대한제국 시절 제작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사라졌던 비운의 국보였다. JK그룹이 추진 중인 역사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상징이 될 만한 물건이었다. 태준은 직접 옥션을 찾기로 결심했다. 사업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런 귀한 국보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아테나 역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마카오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옥션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전 세계의 석유 재벌, IT 신흥 부호,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후예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석인 VIP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몇 개의 작품이 오고 간 뒤 드디어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황제지보가 등장했다. 붉은 비단 위에 놓인 숭금 옥새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시작가는 $10,000,000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패들이 올라갔다.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태준은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격이 $50,000,000를 넘어섰을 때 처음으로 패드를 들었다. $6,000,000.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J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그의 단호한 의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경쟁자는 단 한 명. 뒷좌석에서 대리인을 통해 조용히 응찰하고 있는 익명의 수집가뿐이었다. $7,000,000,000. 태준이 다시 불렀다. $8,000,000,000. 익명의 경쟁자가 즉시 따라붙었다. 경쟁은 광적으로 변해갔다.
가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옥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는 이 미지의 경쟁자를 반드시 꺾어야만 했다. 1억 5천만 달러. 태준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전 혹에서 무려 2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이제 경매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익명의 경쟁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매사가 말했다.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때였다. 뒤쪽 좌석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멎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늘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던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날카로운 실루엣의 네이비블루 팬트 수트를 입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렸던 머리는 목선이 드러나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적인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처럼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 강태준 회장 부인 아니야.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었나 봐.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태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서유진. 그녀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5년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눈이 저렇게 깊고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왜 몰랐을까? 유진은 태준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원망도 아니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관심이 수천 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말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2억 달러. 장내는 얼어붙었다. 태준의 마지막 혹에서 허전만 달러를 더 올린 상식을 벗어난 금액이었다. 이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 재기불능구로 만들겠다는 압도적인 힘의 과시였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돈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태도, 그녀의 눈빛, 그녀가 그를 대하는 방식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감정이 남았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 강태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음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있었다. 2억 달러, 2억 달러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강태준 회장님, 경매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태준은 패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버린 아내에게 땅땅땅 경매봉이 울렸다. 낙찰되었습니다. 2억 달러 서유진 선생님께 황제 지보가 낙찰되었습니다.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금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섰다. 그녀는 태준의 테이블 옆을 지나쳐갔다.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마치 그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태준은 텅 빈 의자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경매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와의 전쟁에서, 그것도 전쟁이 시작된 줄도 몰랐던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서유진을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JK그룹의 강태준을 공개적으로 꺾은 새로운 거물 아테나로 기억하게 될 터였다. 후회의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전신을 덮쳤다. 마카오에서의 하룻밤은 강태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호텔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경매장에서의 마지막 장면,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나 굴욕감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모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언론의 취재 요청 전화는 불이 나듯 울렸고 이사회의 임원들은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JK타워의 회장실이 아닌 한남동 저택의 비밀 작업실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남긴 그 공간뿐이었다. 그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몇 날 며칠을 생각에 잠겼다. 질문은 하나였다. 왜 서유진은 돌아온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단순히 복수를 원했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이다. J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언론에 그의 사생활을 떠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아테나가 되어 JK그룹의 사업을 방해했고 경매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그를 공개적으로 꺾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일관된 목적성이 느껴졌다.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에 가까웠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선진 갤러리였어. 태준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유진이 아테나로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 그는 그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보기로 했다. 이전에는 아테나가 JK그룹을 공격했다고 생각했지만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다. 만약 그녀의 목표가 JK그룹이 아니라 위작 그 자체였다면 그는 김민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선진 갤러리 인수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이번엔 우리 회사가 입은 피해가 아니라 그 일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지시를 수행했다. 며칠 뒤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태준의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선진 갤러리의 관장은 인수 계약이 파기된 직후 갤러리에 남은 다른 미술품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리고 그가 판 미술품들을 사들인 곳은 유령 회사로 위장된 JK그룹의 오랜 라이벌 피닉스그룹의 자회사였다. 피닉스그룹의 총수는 바로 호시탐탐 JK를 노리던 최 회장이었다. 거하장, 태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최 회장이 선진 갤러리 관장과 짜고 일부러 위작을 JK에 떠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보고서의 다른 한 부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아테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JK그룹 주식거래 내역이었다. 누군가 JK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측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그 계좌의 주인은 한카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늘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주던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선진 갤러리 인수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에서 태준 씨의 격에 어울리는 사업이라며
인수를 가장 강력하게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한채린이었다. 유진이 집을 나갔을 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의 이혼을 종용했던 것도 그녀였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거대한 확신이 되어갔다. 그는 김 비서에게 한채린의 뒷조사를 은밀히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채린은 최 회장과 내연 관계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첩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선진 갤러리건 역시 그들이 함께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만약 아테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JK그룹은 수천억을 주고 가짜 매병을 품에 안았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최 회장과 한채린은 그 사실을 언론에 터뜨렸을 터였다. JK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은 물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아테나, 즉 서유진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린 것이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태준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은 그에게 복수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JK그룹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직접 아테나라는 괴물이 되어 함정 자체를 폭파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JK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가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마카오 경매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황제 지보는 단순한 국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문화계의 거물로 행세하기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던 물건이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최 회장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옥새를 낙찰받았던 것이다. 그녀가 태준을 공개적으로 꺾은 것은 그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최 회장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셈이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굴욕과 패배감이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벌인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한채린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늘 만나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채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태준 씨,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요. 태준은 와인을 따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채린 씨는 주식 투자에도 소질이 있나 봐. 지난번에 JK 주식 공매도로 돈 좀 벌었다던데. 채린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어머, 그건 그냥 운이 좋았죠. 경제 뉴스 보다가 감이 와서. 감이 좋았군. 피닉스 그룹 최 회장도 감이 참 좋은 사람인데 채린 씨랑 통하는 게 있나 봐. 그가 최 회장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채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최 회장님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보다 유진 씨 소식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서. 그녀는 교묘하게 유진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는 태준에게 그녀의 영예는 가소로울 뿐이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이 여자의 거짓된 미소와 위로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느꼈다. 그 돈 내가 줬어. 태준이 내뱉은 거짓말에 채린의 눈이 커졌다. 네, 태준 씨가. 왜요? 이혼 위자료 5년 동안 고생한 값으로 그 정도는 줘야지.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여자와 단 1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최 회장에게 전해 내들 장난은 이제 끝났다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에서 당황한 채린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를 몰아 한남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홀로 끌어안고 자신을 경멸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느꼈던 후회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죄책감이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수호천사를 제 손으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5년간 단 한 번도 그녀를 위해 흘리지 않았던 너무나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한채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진실을 마주한 강태준은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도 누군가의 남편도 아닌 오직 죄책감에 짓눌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서유진을 찾아야만 했다. 끌고 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마카오에서 낙찰받은 황제지보의 공식 등록 서류를 통해 그녀의 거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유진문화유산 복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삼청동에 한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해 자신의 연구소를 차린 상태였다. 태주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삼청동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돌담길을 따라 들어선 곳에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 Y 유진이라고 간결하게 쓰인 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5년간 무심하게 불렀던 그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 멀고 성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을 지나자 통유리창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서로 보이는 낡은 책의 한 페이지를 특수 장비로 비춰보며 머리카락보다 얇은 붓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복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함과 전문가적인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세상이며 자신은 불청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유리문 앞에 서자 인기척을 느낀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갑을 벗고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강태준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강태준 씨라는 호칭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이었다. 태준은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그저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 헬쑥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아니, 서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걸 알게 됐소. 한채린과 최 회장, 그리고 선진 갤러리 일까지. 당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는 숨을 골랐다. 나는 바보였소. 눈뜬장님이었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 당신이 JK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었으니 내가 죄인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주시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다시는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그의 입장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사과였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의 음모에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오해만 풀리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태준의 고백이 끝나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쓸모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미안하신 건가요? 그 한마디에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런 뜻이 맞아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내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아테나라는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죠. 당신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에 불과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한채린과 최 회장의 음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방가쇠였을 뿐. 이미 총은 장전되어 있었어요. 바로 당신이 지난 5년간 매일같이 장전해왔죠.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나요? 난 당신을 위해 꼬박 하루를 꼬박 세워 음식을 만들고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비서를 통해 당신이 한채린 씨와 일본으로 급한 출장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전화 한 통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하나요? 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빌었어요. 당신은 바쁘다며 비서편의 조와 디아오화 하나를 보내왔더군요. 그날 밤 당신은 한채린 씨와 함께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기사에 실렸죠. 지난 5년간 당신은 나에게 내일 날씨가 어떤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잠들기 전에 무슨 책을 읽는지. 당신은 내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태준 씨,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주인이었고 나는 당신 소유의 저택에 놓인 값비싼 가구와 다를 바 없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지난 5년간 겪었던 수많은 무관심과 상처의 순간들을 꺼내놓았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태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가해자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죽인 것은 한채린의 음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독한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었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작은 온기라도 얻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서유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죽어갔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묻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유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연구소 안으로 뒤돌아섰다. 돌아가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유진아,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을 뿐이었다.
유리문이 그의 앞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문 너머로. 그녀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태주는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그의 사과, 그의 후회, 그의 애원은 모두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너무 늦었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한번 죽은 마음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세운 견고한 성벽 밖으로 완벽하게 밀려난 것이다. 서유진에게 완벽하게 거절당한 후 강태주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는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녀의 삶을 멀리서나마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그녀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겪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그는 김 비서에게 유진의 연구소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고 그녀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태준과의 만남은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마카오에서 되찾아온 황제 지보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아버지의 유산인 작은 미술관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표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잔인하게 발악하는 법이다. 태준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최 회장과의 공모 관계마저 발각될 위기에 처한 한채리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의 비겁한 복수의 칼날은 JK그룹이나 강태준이 아닌 서유진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미술관이었다. 유산미술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진의 아버지인 고 서진학 교수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민화와 공예품들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미술관은 그의 영혼이자 유진에게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성지와도 같았다. 공격은 치밀하고 악랄하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째는 재정적인 압박이었다. 최 회장은 유령 회사를 동원해 미술관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던 부채를 모두 사들인 뒤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일시 상환을 요구했다. 미술관의 재정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둘째는 법적인 함정이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먼 유진의 먼 친척을 매수하여 미술관이 소장한 가장 핵심적인 민화 컬렉션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해당 컬렉션은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미술관의 자산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은 여론전이었다. 한채리는 자신의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해 유산미술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장품 중 일부가 위작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기사가 쏟아지자 미술관을 후원하던 개인과 기업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유진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녀는 예술품 복원과 감정의 전문가였지만 이런 더러운 기업 사냥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사재를 총동원해 미술관을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일주일 안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긴 미술관은 경매로 넘어가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진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말라갔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명예와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태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 회장과 한채린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이 한채린을 곁에 두지 않았더라면 유진이 이런 고통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과오를 직접 수습해야만 하는 그의 의무였다. 그날 저녁, 태준은 유산미술관으로 향했다. 문 닫을 시간이 지난 미술관 앞에는 유진이 홀로 벤치에 앉아 멍하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적이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한 여자의 상처받은 뒷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 모습에 태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즉각적인 경계심과 저기가 떠올랐다. 여긴 왜 왔죠? 내 불행을 비웃으러 온 건가요? 그녀의 날 선 목소리에도 태준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오. 서유진 씨, 이것은 피닉스 그룹이 우리 공동의 적에게 가하는 기업 테러 행위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최 회장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나는 한채린을 내쳤소. 우리는 그들의 공동 목표물이 된 거요. 당신은 그들의 수법을 꿰뚫어 볼 지혜가 있고 내게는 그들을 막을 힘과 자원이 있어. 힘을 합칩시다. 그것은 애원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계약을 합시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JK그룹의 법무팀과 자금력을 총동원해서 유산미술관을 지켜주겠소. 당신의 먼 친척이 제기한 소송을 막고 부채를 해결하고 언론을 바로잡겠소. 그 대가로 당신은 피닉스 그룹과 최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즉 당신만이 아는 그들의 약점을 내게 제공해 주시오. 이것은 거래요. 동업관계지.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미술관을 바라보았다. 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태준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하지만 조건을 분명히 하죠. 이건 철저히 비즈니스예요. 우리의 목표는 최 회장과 한채린을 끌어내리고 유산미술관을 지키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사적인 관계도 없을 거예요. 동의하나요? 동의하셔?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녀의 기사가 되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원망 대신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 혹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술관 앞 가로등 불빛 아래 과거의 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결연해 보였다.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서유진과 강태준의 동맹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공동의 목표, 즉 최 회장과 한채린의 파멸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두 명의 전략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준은 JK그룹의 비상대책팀을 소집하여 위어룸 워룸을 꾸렸다. 그곳에서 유진은 총사령관이었고 태준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들의 방역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유산미술관 구출 작전이었다. 태준의 법무팀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유진의 친척이 제기한 소송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태준의 정보팀이 확보한 그 친척이 피닉스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계좌, 이체 내역과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허위 소송 및 사기 혐의로 역고소당한 친척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미술품에 대한 가압류는 즉시 해제되었다. 동시에 태준은 새로 설립한 JK 문화재단을 통해 유산미술관의 부채 전액을 대신 상환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미술관에 대한 공식 후원 형식으로 진행하여 유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언론에는 피닉스그룹의 악의적인 공격을 JK그룹이 백기사로 나서서 막아냈다는 기사가 대서사적으로 보도되었다. 최 회장과 한채린의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이제 두 번째 작전, 즉 피닉스그룹 붕괴 작전이 시작될 차례였다. 이것은 유진이 직접 설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함정이었다. 최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탐욕과 허영심이에요. 워룸에서 유진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해왔어요. 진짜 가치 있는 예술품을 알아보는 눈은 없으면서 희귀한 보물이라는 말에는 사족을 못 쓰는 전형적인 졸부죠. 우리는 그 약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또 다른 전설의 유물을 찬 수면 위로 꺼내 최 회장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바로 신라시대에 잃어버린 보검, 월광검 유해 광잔이었다. 물론 진짜 월광검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이 그녀의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유물이었다. 우리가 직접 슈퍼페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설계하고 JK의 기술력으로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검이 일본의 한 비밀 경매에 나온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태준은 그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JK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금속 공예 장인들과 3D 프린팅 기술자들을 모두 그녀의 지휘해 두었다.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신라시대의 제철 기법과 문양, 부식의 정도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가짜 월광검의 설계도를 완성했다. 함정은 정교하게 설치되었다. 태준은 국제미술계의 정보 브로커들을 통해 월광검에 대한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렸다. 예상대로 한채린이 이 정보를 물어 최 회장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JK그룹을 물먹였던 아테나를 꺾고 싶다는 경쟁심과 국보급 유물을 차지하고 싶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피닉스 그룹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인출하여 유령 회사를 통해 비밀 경매에 참여했다. 모든 것은 유진과 태준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 최 회장은 마침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월광검을 손에 넣었다. 결전의 날은 피닉스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이었다. 최 회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올해의 성공적인 실적을 자랑하며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곧 월광검을 공개하여 피닉스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최동환 회장님,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태준과 서유진이 나란히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최 회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강태준 회장,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오? 여긴 피닉스 그룹의 주주총회란 말이오. 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물론 알고 있어. 최 회장, 여기 계신 소액주주연대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왔으니 자격은 충분할 텐데. 태준의 말에 객석에 앉아있던 일부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태준이 비밀리에 포섭한 사람들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말없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자 최 회장의 실적 발표 화면이 사라지고 아테나의 눈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진,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아테나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금부터 피닉스 그룹의 최동환 회장께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범죄 영화와도 같았다. 첫 번째 화면에는 피닉스 그룹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월 광금 구매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전체 흐름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완벽한 횡령 및 배임의 증거였다. 두 번째 자료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 서유진이라는 년, 아버지 미술관이 아주 약점이야. 그걸로 숨통을 끊어놔. 강태준이 멍청하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선진 갤러리만 먹으면 JK는 끝장이에요. 최 회장과 한채린이 나눈 추악한 대화 내용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채린은 VIP석에서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유진이 직접 제작한 월광검의 성분 분석 데이터와 제작 과정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동환 회장님, 당신이 수천억을 주고 산 그 보검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 달 전에 JK그룹의 공방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당신은 주주들의 돈으로 고철 덩어리를 산 셈이죠.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최 회장에게 쏟아졌다. 사기꾼 내 돈 물어내. 횡령이다. 당장 끌어내려. 최 회장은 이성을 잃고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악독한 년. 하지만 그가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강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최 회장. 바로 그 순간 연 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횡령 및 주가 조작, 배임 혐의로 최동환 씨와 한채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최 회장과 절규하는 한채린의 모습이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유진과 태준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승리의 기쁨이나 환호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로서의 기묘한 유대감만이 감돌았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다. 고맙소. 서유진 씨, 당신이 모두를 구했어. 유진은 대답 대신 그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향한 완벽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최 회장과 한채린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스캔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강태준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자신과 JK그룹을 재정비했다. 그는 예전의 냉혹하고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무리한 사업 확장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려 노력했다. 서유진과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5년의 과오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속죄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거대한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아테나 문화재단 아티에나 파운데이션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단의 모든 권한을 가진 영구 단독 이사장으로 서유진을 지명했다. 재단은 JK그룹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오직 서유진의 의지에 따라서만 운영되도록 법적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했다. 그것은 그가 아테나의 가치를 그리고 서유진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재단 관련 서류를 전달했을 뿐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들이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류를 받아든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녀를 돈으로 사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족쇄 없는 완벽한 자유와 그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그의 뒤늦은 존중의 표현이었다. 5년간 그토록 갈망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유산미술관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진은 새로 단장한 민화 전시실에서 작품들의 배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미술관은 이제 JK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 최고의 민화 전문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 내리는 정원 한쪽 구석에 검은 우산을 쓴 한 남자가 조용히 서서 미술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비를 맞으며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성지를 찾아온 순례자처럼 유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몇 달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정점에 선 총수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아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빗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그때 태준이 우산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가을비가 그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서유진의 눈앞에서 젖은 돌바닥 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한때 자신이 가장 하대했던 여자의 발치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렸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러 온 것도 아니오.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 내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구하러 왔소. 과거의 강태준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새로 태어나려는 한 남자로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서유진이라는 세상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주지 않겠소. 그의 애원은 절박했지만 강요는 없었다.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기고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탁, 낯선 향수 냄새, 무심하게 던져지던 선물,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그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워룸에서 그녀의 지위를 묵묵히 따르던 그의 모습, 미술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결단,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빗속에 무릎 꿇은 그의 진심. 그녀는 깨달았다. 용서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임을. 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그녀가 거절하리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젖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가려주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호수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새벽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기회였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상에서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그치고 있었다. 상처와 후회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연인들처럼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